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박원철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입춘도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겨울 날씨는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두 분 혹시 한라산 설경, 제주의 그 한라산 설경 혹시 뭐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설경 올겨울에 좀 즐겨 보셨나요? 저는 매일 봐요. 매일 보신다고요? 어떻게요? 저희 예. 집이 4층인데 예. 쫙 보면 한라산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도시에서 예, 한라산 예, 설경 보셨고. 박원철 의원님은 지금 사시는 곳이 금악이죠. 금악이요. 예. 뭐 금악 보러 가려서 잘 보이진 않고요. 예. 근데 한라산 설경은 제주 어디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근데 요번에 그 지금 논란이 된 그곳은 못 가봤죠. 못 가본 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한 20여만 명이 예. 이제 제주를 찾아주시고 이미 교통이 몰릴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그 어림없 가서 차도 한잔 하지만 예. 이번에 가보진 못했어요. 저는 이번 주말쯤에 한라산 설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하는데 꼭 한라산 가야 된다고 해서 소문이 아주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폭설이 제주에 남긴 것들입니다. 지난달 제주에 폭설이 내렸었는데 특히 겨울철 명소로 유명해진 한라산 천백도로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었거든요. 예, 등반객들과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 차량 때문에 전면 통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아예 주차장처럼 변해버리는 한라산 천백도로. 정상 부분인 천백고지 휴게소 부근과 어리목, 영실 탐방로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수 킬로미터 이상 이어집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2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단속 CCTV 설치.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아예 폐쇄된 어제 이동식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고작 19대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도 문제입니다. 천백도로로 오가는 노선은 고작 1개. 하루 4대의 버스가 평일 편도 9차례, 휴일 15차례 오가지만 밀려드는 탐방객을 실어 나르기엔 역부족입니다. 일부 탐방객들은 수 킬로미터를 걸어 내려오지만 이마저도 갓길을 점령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환승 주차장도 성판악 코스에만 설치된 상황 속에 제주도의 늑장 대응으로 한라산 천백도로의 무질서는 올겨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설경을 보러 온 관광객들, 한라산 등반객들 때문에 천백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제주도가 천백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불법 주차 단속을 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었는데요.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CCTV가 아직까지 가동도 되지 않고 상간도로에서 불법 주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행정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예, 뭐 박원철 의원님. 예. 헛고죠. 헛고고 현장을 정말 모르는 공무원들이 무사한 일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무 그 현장을 전혀 모르는 네. 그 행태라고 보아지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 왔습니다. 네. 예. 오늘 오후 14시까지 전면 통제한다. 예.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봤죠. 이게 무슨 대형 사고가 났나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제주도가 교통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탐방로가 예. 영실 탐방로, 관음사 탐방로, 그다음에 예. 성판악 탐방로가 시설 점검, 하필이면 이 연휴 기간에 시설 점검을 폭설 이유로 때문에 이제 통제를 시킨 거죠. 다른 곳들은. 예. 시설 점검 이유라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 시설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면 통제가 돼서
어리목 코스는 안 그래도 상당히 그 앞에 어승생각하고 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자주 찾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또한 그렇게 또 이제 등반하기가 어렵지 않은 코스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정말 그 설경이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몰릴 것은 다 예상했죠. 예상했으면 공무원들이 저는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계속하지만 매 되풀이되고 있는 일들이고 조금 눈만 왔다고 하면 안 그래도 다른 탐방로가 열려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뭐라고 해도 행정이 무사한 일인 빚어낸 어떤 좀 보면 천국 행정의 무사한 일이 원인이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장성철 위원장님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쨌든 뭐 제주 도정이 특히 이렇게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고 또 마련한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국립공원이라든지 뭐 탐방로 주변에 자동차들이 많이 몰리는 거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어려운 문제죠. 주차장을 늘리면 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 훼손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 기간이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 구경하려고 이제 그 천백도로에 몰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전 유료 셔틀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유료 셔틀버스. 그렇죠. 예를 들면 제주도청이나 시청이 갖고 있는 대형 버스도 있어요. 또 그런 공공 그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으면 관광버스 같은 데 이제 계약을 해서 셔틀을 돌리고 일부 유료화를 하되 혹시 이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도가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걸 좀 정책화해서 제도화를 해버리면 눈 구경 갈 때는 자동차를 갖고 가지 않고 어디 가서 버스를 타서 셔틀을 타서 눈 구경하고 돌아오면 되는구나. 이런 걸 계속 고지해주면 저런 그 관광객이나 혹은 도민들이 눈이 폭설이 왔을 때 아름다운 눈을 보기 위해서 일시에 몰리는 교통 혼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특히 아까 그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CCTV 같은 경우에는 전 예산 낭비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 낭비요? 이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지도 감독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유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신고하고 처벌하고 지도하는 쪽에 관성화되다 보니까 CCTV 달고 또 무슨 이렇게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위반에 대해서 단속하는 관리 비용이나 이게 너무 들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유인책을 써야 된다.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료 셔틀버스 운영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판악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탐방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하루에 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이제 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지금 아래쪽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까지는 이런 탐방 예약제를 지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는 게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없다 보니까요. 한라산 모노레일 또는 케이블카 과거에 2000년대 중반이죠. 그때 아마 김태환 제주도지사 시절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한라산 설경 그 관광객들을 좀 소화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어떠느냐, 천백도로에. 그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가끔 이제 선거철에 이 부분을 공약화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그 근본 대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 말씀하시는 이유 자체가 어떤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깔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져요. 아까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기 이미 예견된 일들이 많거든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리고 거죠.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하나는 사실은 폭설이다 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급하게 임시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제주에 전세버스만 하더라도 다 운행을 그때는 폭설이 오면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럼 1,700여 대가 놀고 있거든요. 그쪽의 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CCTV도 어쨌든 설치를 할 거라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설치를 했어야죠. 지금 설치를 작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 지금도 회선이 연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사한일은 비단한 어떤 행정의 어떤 무사한일주의지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것들은 글쎄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될 굳이 필요가 필요 있다. 없다. 모노레일 도입 당장 필요 저는 없다는 말씀. 저 정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다시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다른 시설물을 깔아야 된다? 글쎄 도민들이 저는 용납할까요?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 장성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한라산 국립공원 그 관리 수단으로 이제 모노레일 현재 깔려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그러니까 1100도로에 깔겠다는 건데.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노레일 하면 대부분 한라산 안에 이제 모노레일 까는 얘기를 하는데 1100도로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지만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좀 폭설에 의한 교통 혼잡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얘기하기에는 이게 간격이 너무 멀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약하고요. 모노레일을 갖고 1100도로의 교통수단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면 1100도로를 활용한 뭐 관광 상품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쪽에 논의를 하면서 모노레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폭설 대책으로서 직접적으로 모노레일로 어떤 대안을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하자 이 부분은 좀 간격이 너무 커서 굳이 연관성이 좀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파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있었죠.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 공항에서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결항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되면서 제주공항에는 오늘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 2편을 뺀 400편이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국내선은 단 한 편도 뜨거나 내리지 못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미리 결항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오전부터 공항에는 대기표라도 구해보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항공사 발권 창구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기표를 구하느라 승객 100여 명은 아예 공항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항돼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도 일단 안 받는다 그러고.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항은 이처럼 발 디딜 틈 없이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대규모 결항 때문에 그 관광객들,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6년도에도 기록적인 폭설이 있어서 제주공항 활주로가 3박 4일 동안 마비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비용 항공사에 그 결항된 승객들을, 대기 승객들을 자동으로 예약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매뉴얼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그 체류객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별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저비용 항공사 승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대형 항공사, 대체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만 승객들에게 자동 예약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 승객들이 불편이 컸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이번 사태를 보고서 재발 방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주문도 했다고 해요. 이 결항 사태가 되풀이되는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이번에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 결론이 그 중요한 건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집행할 거냐 이 문제인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방향에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 것이냐 이걸 명확히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폭설에 의한 결항 사태라고 하는 게 이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결항 사태를 막아라 이건 아닐 거고 결국은 그 결항 사태가 왔을 때 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이게 도가 마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토교통부도 국토부죠. 관련이 될 것이고요. 그 감독기관은 국토부인데 그러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어떻게 좀 업무를 해달라. 이게 도가 이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2016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그 업무 메뉴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하고 협의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그 매뉴얼이 이번에 왜 작동이 안 됐는지, 그 매뉴얼은 제대로 만들어졌었는지 점검을 하고 이런 회의를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재발 방지책 만들어라 하면요, 이게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대형 항공사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과 같은 경우는 자동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대기줄 없이 순차적으로 그 승객들한테 비행기 티켓을 이제 나눠주는 그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대기 손님의 불편이 없었는데 저가 항공사 이렇게 됐잖아요. 특별기가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가능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 시스템 자체의 그 효율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오영훈 지사한테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쨌든 승객들이 불편이 없이 매끄럽게 이렇게 문제 풀어냈잖아요. 예. 불러서 감사장이라도 줘야 돼요. 감사장. 그러면 대한항공이 제주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우호적인 감사 표시를 했다고 마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항공사 입장에서 어쨌든 교통항공 시장에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라도 주면 다른 저가 항공사도요. 야, 내년에 저거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그 어떤 그 도정의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였냐면은 결항이 됐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승객들이 제주 공항에 안 나와도 숙소에 있으면서 문자만 받으면 아, 내 항공기가 오늘 몇 시 편이 결항이 됐는데 내일 몇 시 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오라. 그랬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승객들이 줄을 서기 위해서 미리 와서 밤을 새는 체류객까지 발생한 건데. 거의 우리 장 위원장님과 비슷한 게 하는데요. 예. 이 소위 저비용 항공사들 지금까지는 비용으로만 경쟁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터미널 안에서 막 그 박스 깔고 잠자고 막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죠. 며칠을 그랬습니다. 이후에 대응 매뉴얼을 업무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고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들었는데 2018년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이미 예약 시스템까지는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발권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같은 데들은 소형 비행기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기 아니면 특별기를 했는데 뭐 일례로 이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임원도 파견한단 말이죠. 업무 매뉴얼이 된다면 아니면 다른 항공사에 어떻게 비행기가 올 수 있는지 특별기가 올 수 있는지까지 점검돼서 발권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저도 이제 오영훈 지사께서 대안을 마련하라라기보다도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야죠.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노력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꼭 이번 기회에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제주 대중교통과에서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연락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와서 공항에 지금 혼잡하니 와서 승객을 좀 수송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님들 얘기는 지금 우리가 눈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제주 공항에서 제주시까지의 교통수단이 이번에도 줄이 뭐 수백 미터 막 늘어섰잖아요. 늘어섰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분들 불편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가 관광객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주 가면 저렇게 눈이 와도 제주도에서 저렇게 처리를 다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손 놓고 있었다.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대안 마련하라 이렇게 하면 이미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겪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끄럽게 우리가 행정력이 미쳤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죠. 그러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뭐 항공기 예약 발권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이번에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은 부분이 하지 않은 부분도 매우 아쉽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결항 사태가 발생한 즉시
도정 최고 책임자가 공항을 가야 돼요. 가서 현장 보고 그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택시업계나 뭐 이렇게 버스업계에 협조 요청할 거 있으면 도지사가 직접 업무 지시하고 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장하고 그 자리에서 대책도 논의하고 그래서 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가 이렇게 협조해주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행정은 사무실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2016년도에 한번 그때는 활주로가 아예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마비됐던 그로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비 태세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비용 항공사들은 어느 정도 시설 보완했다 하더라도 여력이 없다 보니까 뭐 승객도 실어 나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제주공항 자체의 슬롯 문제도 있다 보니까요.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설 연휴 때 하루에 마지막 날 못 나간 승객이 한 4만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그 다음 날 하루에 다 실어 나를 수 없어서 한 이틀 뒤에까지, 사흘 뒤에까지 그렇게 실어 날라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주에서는 되풀이 되는 문제입니다 보는 제주 공항 자체의 확충 문제 또는 제2공항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해저 터널이나 KTX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도민사회에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기 마비 대규모 결항 사태를 계기로 제주공항 확충에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폭설로 인해서 단기간 이를테면 476편이 결항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한 4만 3천여 명. 근데 그게 이공항 논의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제가 기상청 자료를 24일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온도가 우리 용담 이동이 한 영하 2.7도에서 3.9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성산 지역이 영하 4.5도에서 5.3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월동부가 완전히 여기보다 기상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제주 동부 지역이요? 더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게 이공항 논의로 이어지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뭐 해저 터널이나 KTX는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죠. 국가 기간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얘기할 때 단거리 항공 노선들이 많이 지금 폐지되고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중소형 항공기로 대체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검토가 됐던 사안이지 이번 폭설로 인해서 이 공항이다 아니면 KTX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박 의원님 의견에 전 의견이 좀 다른데 아까 폭설 사태로 이제 결항이 되고 나서 이걸 또 며칠에 나눠서 승객을 실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항의 어떤 시설 캐파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 그래서 공항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논의 또 그 이상의 해저 터널 논의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뭐 KTX를 하니 뭐 해저 터널을 하니 이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제주 제2공항의 어떤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가져가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난 봐요. 난 미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항은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부분 다 저도 동의하지 않겠냐 이거죠. 공항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번 폭설로 인해서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단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환골 탈퇴의 심정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즉 제주 노선을 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기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이번에는 제주 도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제주에 유치하겠다. 민간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소형 위성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상국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핵심. 여기에다 이미 제주에 들어선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활용해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적도에 가까워 우주개척에 가장 경제적이고 전파 간섭과 공역의 제한이 적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반 시설로 육상과 해상 모두 고려되고 있지만 환경훼손을 비롯해 주민 갈등도 우려됩니다. 거기에다 제주도가 우주 산업을 위해 유치하겠다고 밝힌 한화 시스템은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여서 갑작스런 발표 배경을 놓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우주산업 관련 예산은 고작 8천만 원뿐. 제주도는 1, 2년 안에 국가와 민간 부분에서 1조 원대의 투자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예. 지금 오영훈 지사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제주에는 국가위성센터가 있고 그래서 이 위성센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제주가 로켓 발사의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좀 최적의 위치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발사하는 거리가 점점 적도랑 가까울수록 짧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기지로서 가장 최적지가 아니냐.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제주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가늠되지 않는 잠재력이 뭐냐를 봤을 때 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32년에 달 탐사를 하고 2045년에는 화성 탐사를 하겠다 이거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지금 제주는 사실 얼마 전에 안 좋은 뉴스가 제일 저는 우울하던데 청년 1,500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제주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측면을 저는 제가 지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들도 고려했던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물론 지사께서 제주를 제주 스페이스 X의 거버넌스와 제도를 구축해서 제주를 민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우주 항공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단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계획을 발표할 때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10년 걸려서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볼만하다. 장기적으로 해볼만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론적으로 오영훈 지사님이나 우리 또 박 의원님 말씀하신 우주 산업에 제주가 도전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분야에 대한 도전은 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5대 전략 그리고 사업의 기본 방향 제주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요? 우주 산업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위성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사체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 인재 육성 이런 분야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년 10월에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이미 전남하고 경남 그리고 대전을 우주산업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전은 연구개발 특구로 돼 있고 전남은 발사체 특구가 돼 있고 경남은 위성 특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주가 이 상황에서 아까 보니까 이제 오영훈 지사는 소형 발사체 중심의
그 우주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방향을 말씀했는데 제주는요 제가 알기에는 발사체를 둬서 발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대정에 지난번에도 2000년대 초 90년대 말인가에 그 송악산 인근에다가 그 우주 발사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주변 지역의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대정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90년대 말입니다. 90년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돼서 이제 지금 고흥에 그 나외로도 섬에 가 있는 거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제주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페어링이라든지 또 위성 그 분리된 위성들이 이게 바다로 낙하하게 되면 육지하고 떨어진 바다에 직접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그 나외로도와 같은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무인도예요, 거의 사실. 거기 나로 우주센터 만들면서 거기 10몇 가구 있던 마을도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외로도의 부지를 활용해서 전남에서 그게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산업 단지를 이제 만들어요. 50만 평을. 거기는 기본적으로 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영훈 지사가 말한 소형 그 발사체 중심의 우주 산업을 하겠다는 건데 전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대형 발사장 외에 소형 발사장 3개를 만든다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외로도 하고 발사장 외나로도입니다. 외나로도. 외나로도 거기 하고 발사장 중심의 우주 산업하고 경쟁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주에는 그만한 땅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음 진동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우주 산업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어떤 분야에 특화해서 갈 거냐? 이걸 분명히 빨리 정해야 돼요. 그 오영훈 지사가 뭐 우주 산업 생태계도 만들겠다, 인재 양성도 하겠다, 연구 개발도 하겠다, 스페이스 X 모든 걸 하겠다 그러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해요, 그렇게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전도 연구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특구로 해달라 합니까? 카이스트가 있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이런 모든 연구기관이 집적된 데가 대덕이잖아요. 그러면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고흥 그 우주산업 거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대전의 연구개발 인재 특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가지고 상호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상호 협력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무슨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같은 걸 제주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허황된 얘기만 하시면 도민들이 믿지를 않죠. 오영훈 지사가 아마 염두에 둔 건 2021년에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 국내 최초로 민간 과학 로켓 발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때 실패는 하긴 했었는데 제주도와 카이스트가 그때 당시에 했던 이 민간 과학 로켓 발사 이 정도를 아마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제가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한경 용수 가보셨어요? 네, 직접 발사 현장을 보셨어요? 가봤고요. 지금 아마도 이제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것 때문에 오영훈 지사께서는 뭐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하겠다. 이게 무슨 뭐 스페이스X 뭐 지금 일론 머스크 아니면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뭐 우주 관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위성 데이터 활용 방안이 없는지를 그냥 점검해 보겠다 이런 거고 민간 우주 인프라를 민간 위주로 한번 이제 인프라를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체험과 관련된 산업을 제주에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발사체 분야 고흥 아니면 위성 분야의 경남 그다음에 연구 인재의 대전 그 이외에도 우주 산업은 전 무궁무진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향후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을 때 지방에서도 충분히 연구개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인프라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사께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그 작년 말에 그 우주산업개발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법에 의해서 특구가 지정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요 전남하고 경남만 지정을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러니까 대전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대전을 소외시키느냐. 그래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뭐 아주 뭐 전방위적으로 대정부 로비와 국회 설득과 이런 걸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그 신년사에 대전을 우주산업 특구의 후보로 집어넣는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남, 대전, 경남으로 과학기술 우주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국가적 지원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주는 현재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이 하는 모든 우주 산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전 우주 산업의 가능성이 아까 무궁무진하시다는 거에 대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느 분야에 갈 거냐 하는 거를 먼저 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현재 앞서가 있는 지자체와의 협의 혹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서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 포럼 같은 걸 좀 도출하는 일을 먼저 해라. 지금 오영훈 지사가 얘기한 요번에 그 5대 전략 산업이라든지 기본 방향은 너무 일반론적이라서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주 위성 관련 데이터를 해서 우주 위성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뭐 구상 단계로.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이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되는 분야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그 대전의 이장우 시장이 했던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오영훈 지사도 지금도 우리가 좀 더 스코프를 좁히고 집중을 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내고 그걸 갖고 제주형 우주 산업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쪽에 좀 역량을 집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박원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네네, 좋은 지적이고요.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주는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저는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된다. 이건 사담입니다만 제가 현역 시절에 그 민간 발사체 그 발사기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젊은 연구원들이 있었어요. 한 30명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고 제주에서 이런 어떤 민간 분야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항공우주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제주는 정말 아시겠지만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는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분야에 오영훈 지사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약 한 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어느 정도 얘기된 뭐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도 풍겼고 지켜봐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지사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 5개의 어떤 뭐 전략 산업, 19개입니까? 19개의 뭐 핵심 과제 다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노력들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에 도전하는 노력들 전 필요하다. 한 가지 질문 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당장 드러나는 반대 움직임이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제주의 우주센터 건설되면 군사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일부 지금 시민단체 입장도 나와 있는데 아까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악산에 그때 당시에 우주기지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반대 원인이 됐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항공우주 산업은 필수적으로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합의가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는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그 기우가 아닌가 봐가지고요.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개매양, 뭐 데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제주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관광산업도 위축기로 접어들고 있고 1차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 있고 그러면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이 무엇인가? 그 미래 성장 산업을 찾아내는 일 또한 도정의 역할이라고 보아지고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산업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수소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끊임없이 제주는 도전해야 되고 거기에서 성장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위원장님은 이 군사 시설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튼 뭐 우리가 우주 산업을 반대하는 분들의 정서, 그러니까 이제 군사 안보와 관련된 혹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그 리스크를 지적하시는데 이미 세계 경제가 군사 산업이라든지 민간 경제 영역이 많이 이게 중첩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안보나 방위 산업의 분야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선과 악의 문제, 선택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건 이거예요. 발사장의 문제인데 예전에 송악산에 있었던 우주발사센터 유치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과학기술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군사용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떠나서 반경 한 10km, 20km 이내에 민가가 없는 그런 그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을 제주 섬에서는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전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 고홍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민간 발사장 같은 경우도 그 산업단지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사장을 유치해서 여기서 발사하세요 하는 그런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라든지 또 인재 양성이라든지 대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야하고 전 호환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 있다고 봐요. 또 제가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몇 개 좀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근 7년 만에 제주도와 시민단체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도의 시간은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오늘 열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와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중점 평가 사업 대상 지정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공감한다면서 향후 절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제주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자는 제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제2공항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요구를 했더니 오영훈 지사는 앞으로 이거 외에도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난 뒤에 그 제2공항 자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제주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그때 시민단체라든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아니냐, 반대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반대로 또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오영훈 지사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원했는데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양쪽 다 불만인데요. 두 분은 오영훈 지사가 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좀 보아지고요. 뭐 인허가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우선 그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하신 분의 얘기가 좀 저는 의미심장해요. 7년간 이런 자리가 없었다.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아직 그 신뢰를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보아지고요. 지사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 그동안의 답답함도 묻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국토부에서 지난 1월 5일 보안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로
보안 용역 결과서를 제출을 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장관 면담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지사가 거부당했고 공무원들도 가서 와서 봐라 했는데 뭐 가서 보고 온 정도고 이번에 환경부에도 갔다 왔는데 아마 거의 뭐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고.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좀 드러낸 건가요? 또 이제 공개를 해달라 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둘러 저는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제주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에다가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좀 지정이라도 좀 해줘라 그러면 좀 제주도에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어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시간은 분명히 있죠. 향후에. 근데 아쉬운 지점은 저는 이 자리에서 꼭 그건 밝히고 싶어요. 이렇게 비공개 행정을 했을 때 각각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3인이 국회에서 그 흔한 토론회라도 한번 열어줬어야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는 중앙부처의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알아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했어야 되고 제주도 의회에서도 지금 얼마 전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공항 찬성이 45.7%, 반대가 48.8%인가요? KBS 여론조사였는데 그만큼 지금 첨예한 갈등 사안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각각의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되고 지사의 입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지사 혼자 지금 면담 요구도 하고 공무원 파견도 하고 아니면 의견도 전달하고 아니면 제주도의 시간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정말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향후에 이 갈등 사안은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돼야 생채기가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영훈 지사는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건지? 원칙적인 말 그대로 없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게 계획안이 들어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가 환경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내서 국토부가 고시를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14개월 정도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제주도로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로 제출하죠.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끝나면 다음에 개별 허가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주도정에서 허가를 방금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KBS 제주 방송국에서 1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반대가 48.8%, 찬성이 45.7%로 오차범위 아니었고요. 당시에 만 18살 이상 남녀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네요.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표본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요? 아주 죄송합니다. 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오영훈 지사는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되시는지? 참 괴로운 심정이다. 그거를 드러낸 건데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국토부로 넘어가고 국토부가 기본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후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제주도의 시간만 들으면 뭔가 이 도지사가 반대를 하고 제동을 할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 말만 들릴 거고 전체적인 균형을 놓고 보면 기본고시를 하게 되면이라고 했어요. 도지사가. 기본고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고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국책사업의 시작입니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또 환경영향 평가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하고 다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하고는 다른 수준이에요.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과연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치명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고시가 되면 사업은 그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럼 오영훈 지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둔 이야기다. 전제를 헌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수사인데 결국은 비판 반대 여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의 여론이 그걸 등에 업고 어쨌든 도지사 되셨잖아요. 그분들하고 척을 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분들의 그 선호에 맞는 그런 워딩을 던지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뭐 평가서 전체 공개 요구를 하거나 이번에 또 뭐 전략 환경 영향 조정 협의회 설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절차적인 또 법적인 행정적인 근거가 충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영훈 도지사가 받는 정치적 어떤 그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냐. 만약에 기본고시 이번에 만약에 비판하거나 제동을 걸거나 반대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오영훈 지사한테 있었다면요. 환경부가 기본고시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뭐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든지 그런 말을 해야죠. 기본고시를 하게 되면 이건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저는 결국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영훈 도지사도 제주 제2공항의 정상 추진에 반대를 하지 않고 합리했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정치적 수사라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주도의 시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짧게 그럼 반론 짧게 해주시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사가 취임 이후에 후보 시절은 제껴놓고 정치적 수사 취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진정성 있게 장관 면담을 몇 차례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께서 거절을 했고 그것도 다른 측면의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가서 파견도 했고 또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을 때도 환경부에도 파견을 했고 이거는 충분히 지사가 그러면 나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반대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충분히 저는 지사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고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라도 제주도 고시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고시 전에 아마 지사께서 명확하게 좀 문제점들을 지적할 거라. 뭐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 지역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